계시지 않았습니다. 전 장씨 집안 첫째 딸로 태어났고 2살 아래 동생도 있습니다. 동생도 저와 같이 할머니 손에 자라서 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저와 동생은 할머니 댁 마당에서 마루라는 흰색 진돗개와 같이 놀곤 했죠. 바쁘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지만 그래도 항상 웃으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던 할머니를 보면 외로움이 싹 사라지곤 했고, 봄에는 할머니 댁 앞에 있는 벚꽃나무를 보면서 딸기를 먹곤 했죠. 아주 더운 여름에는 마루에 앉아서 동생과 할머니와 같이 시원한 수박을 잘라 먹었습니다. 또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에는 아주 빨갛게 익은 감을 먹으면서 잠들기도 했고, 하얀 눈이 내려오는 겨울에는 동생과 할머니와 같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귤을 까먹으면서 소소하지만 지금도 생각나는 좋은 추억을 간직하며 보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의 추억보단 동생과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어느덧 저와 동생은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할 나이가 되었고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되자 전 동네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던 그 회사의 주변에는 거의 다 주택만 있었던 터라 회사 주위에도 딱히 놀 곳도 없었죠. 그렇게 학교 추천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일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잘한 게 있으면 칭찬을 받고 가끔은 회식도 하면서 평범한 직장 생활에 나름 만족하며 살던 중 저에게 특별한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바로 연애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는데, 어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횡단보도의 파란불이 거의 다 꺼져갈 때쯤 한 시각장애인이 막대기로 바닥을 짚으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녹색 신호가 2초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 정도밖에 오지 않았고,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라 아무리 운전자가 주의를 한다고 해도 사고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옛날부터 항상 할머니께서는 동생과 저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다 보면 언젠가 내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각장애인 분에게 다가가 제 손을 잡고 걸으라고 했고, 다른 차들에게는 잠깐 멈춰달라는 손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남자분은 저에게 착한 아가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란 인사를 하셨고, 저는 그냥 전 당연한 일을 한 거니까 고맙다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집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또 이틀 정도가 지났을 때 또 제 눈에 낯익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각장애인 분이셨는데, 그때와는 다르게 인도의 지갑을 떨구시며 걸어가셨죠. 혹여나 나쁜 사람이 지갑을 훔쳐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얼른 따라가 그분께 떨어진 지갑을 주워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혹시 지갑이 갈색 지갑 맞으세요? 아까 떨어뜨린 것 같은데 그냥 가시길래 주워드려요. 오늘도 조심히 가세요. 라는 말을 했어요. 이번에도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렇게 선의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식사 좀 대접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밥을 사주신다길래 혹시나 부담드리는 게 아닐까 싶어 거절을 했지만 제가 거절하는 게 더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결국 저희는 주택가 주변에 있는 콩나물 국밥집으로 가서 같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도 집으로 가면 혼자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아주 잘 됐다. 그분과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던 중 갑자기 그 남성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혹시 제 눈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 못 물어보시는 거죠? 사실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싶었지만 혹여나 제 질문이 신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제 마음을 한 번에 알아채서 신기했습니다. 결국 저에게 어쩌다 시력을 잃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전 집안의 자식이 저 혼자인데 부모님이 바쁘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왔어요. 제 할머니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너무 긍정적이시고 항상 저에게 웃음만을 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워낙 폭력적이었고 술만 드셨다 하면 할머니를 때리는 날이 평범한 정도였죠. 술을 많이 드신 날은 물건을 부셔버리거나 제 눈앞에서 자해를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자라온 저에게 항상 할머니께서 너는 커서 할아버지 같은 남자가 되면 할머니가 너무 슬플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잠이 드셨거든요. 그게 제가 들은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이제 맞을 사람이라고는 저 혼자였죠.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할아버지의 폭력을 견뎌오다가 어느 날은 잘못 맞게 되는 바람에 시간이 지나면서 양쪽 눈이 안 보였고 할아버지의 폭력에 못 이겨 차라리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라느니 혼자 살더라도 거지가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바로 집을 나왔어요. 그때가 아마 18살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마음속 상처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밝으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고 힘들 때마다 같이 있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 남자분의 이야기를 듣고 전 항상 밝아 보이시길래 그런 아픔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저도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할머니 손에서 동생과 같이 자라왔는데 그건 저랑 좀 비슷하시네요. 힘든 일 있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해요. 아니, 그냥 평소에 저랑 같이 밥 먹어달라고 말해요. 저기 맛있는 장어구이집 아니까 나중엔 제가 거기 사드릴게요. 했어요. 항상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한 줄기의 빛 같은 남자가 제 삶에 들어오니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밥 친구로 지내다가 제가 먼저 그 남자에게 연애하자고 고백을 했고 그 뒤로 3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았던 남자와 이젠 결혼할 나이가 됐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 제 부모님에게 저 혼자 먼저 찾아갔습니다. 부모님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자 일단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허락을 하지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 나를 잡고 남자친구와 함께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당당히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 갑자기 저만 따로 부르셔서는 너 지금 시각장애인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아니, 너 결혼식 진행할 때 저 사람 어떻게 걸어? 그리고 저 사람 몸이 저런데 앞으로 뭐 먹고 살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 부모님께서 이런 반응을 하실 걸 조금은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심하게 말씀을 하실 줄은.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제 남자친구와는 대화 한마디 제대로 하시지도 않고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로만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이 그 참담한 기분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이대로 참을 수 없어서 부모님께 나 어렸을 때 동생이랑 나 할머니한테 맡겨두고 신경도 안 썼잖아. 내가 지금 몇 살이고 내가 어느 회사 지금도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적어도 날 낳아주셨으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엄마 아빠한테 너무 실망이야.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착하고 심성이 고운 사람인지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어떻게 대화를 10분도 안 해보고선 저 사람이 장애인이란 이유 하나로 우리 결혼 반대하는 거야? 난 절대 이해 못해. 그리고 저 사람 아니면 난 평생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오늘은 이만 갈게요. 라고 언성을 높여 말을 해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부모님에게 통보를 하고 전 남자친구의 손을 붙잡고 나와버렸습니다. 밖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다 들었을까? 남자친구가 상처를 받진 않았을까 하고 걱정을 하던 중 남자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충분히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이었어도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못 보내. 이 말을 듣고 전 남자친구를 껴안고 30분 동안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난 정말 당신이랑 헤어질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랑 아빠가 내 결혼 반대한다고 해도 우리 할머니는 분명히 나한테 좋은 말씀 해주실 거니까 할머니만 찾아가면 돼. 그리고 이제 엄마랑 아빠 보기도 싫어. 괜히 만나서 안 좋은 소리만 듣게 했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제 부모님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이야기도 듣지 않았을 텐데 상처받았을 남자친구를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할머니 생각이 나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제가 결혼하려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인데 괜찮냐라고 질문을 드리자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손녀딸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눈이 안 보이든 귀가 안 들리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 손녀가 좋아한다는데. 왜? 누가 뭐라고 그랬어? 왜 이렇게 시무룩한 목소리야?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신경 쓰지 말고 결혼은 니네 둘이 행복만 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너가 한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 해. 충분히 할미 말이 뭔 말인지 알지? 결혼을 해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거고 우리 손녀는 항상 밝고 씩씩해서 그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으니까 미래의 일을 너무 겁먹지 말고. 알겠지? 할미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려와. 할미도 손녀 얼른 보고 싶네. 할머니와의 짧은 통화 속에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말들보다 할머니의 진심 담긴 말을 들으니 더 큰 용기를 갖게 되었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또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다시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저희 둘은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입을 열더니 그래, 저번 일에 대해서 네 말을 듣고 엄마랑 아빠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옛날 생각하면 널 할머니한테만 맡겨놓고 정작 너한테 아무런 신경도 못 쓰고 관심이고 사랑이고 제대로 해준 게 없는 것 같네. 아무리 지금 성인이 되어 다 컸더라도 어렸던 넌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그때 엄마 아빠 생각이 너무 짧았고 미안하구나. 너한테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부모가 돼서 축하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너도 충분히 실망했을 거야. 그리고 예비사위, 우리가 전에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부모님에게 제가 원하던 사과를 받아내고 우린 결혼 허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많이 실망했지만 그래도 제 남자친구와 진지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해주셔서 그나마 기분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꽃이 활짝 피고 선선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봄날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다가도 제 남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뒤에 가서 불쌍하다, 왜 장애인이랑 결혼하려는지 모르겠다 등등 정말 입에 담기 힘들 말이 떠돌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은 제 시간이 아깝다고 느꼈고 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건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는 게 정답이고 필자리 활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속 깊은 남편과 같이 사는 것이 정말 꿈 같았지만 그런 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저는 일을 가고 남편은 집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혼자 남은 남편은 저 혼자만 돈을 벌어온 것이 너무 미안해서 그랬는지 장애인 관련 센터에 찾아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대낮에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한 차에 그만 저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응급실에서 전화가 와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응급실 침대에 피 흘리고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 눈물이 흘렀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전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아니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당신 눈도 안 보이는데 낮에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사고 당하면 어떡해. 내 마음 찢어지는 걸 원하는 거야? 남편이 걱정돼서 제 마음속 본심이 나왔고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당신만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집에만 있어. 눈 안 보여도 일할 수 있는 일이 있대. 그래서 당신 고생 좀 덜 시키려고 낮에 일 구하러 나가다가 그만. 나도 정말 속상해. 그만 화내. 남편이 지금까지 저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데 저에게 처음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며 화를 내니 많이 당황했습니다. 내가 내 생각만 한 것 같네. 당신이 이렇게 마음속에 짐이 있을 줄 몰랐어. 돈은 나 혼자 벌고 아껴서 잘 살면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혼자 밖에 돌아다니지 마. 나 당신 없으면 사는 의미가 없어. 미안해 여보. 결국 남편과 화해를 하고 그 음주운전자는 남편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제발 합의 좀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합의를 안 해주면 징역형을 살아야 된다는 말에 합의를 해주었어요. 음주운전자는 제 남편을 보더니 혹시 눈이 불편하신 분인가요? 라고 제게 물었고 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책감이 더 많이 들었느니 저와 남편이 있는 병실 안에서 무릎 꿇고 말없이 그래서 저와 남편은 괜찮다며 울지 마시라고 하였고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는데 어느 날 제 계좌로 2억이라는 큰 돈이 입금이 되었더라고요.
분명 합의서에는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2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오자 저는 담당 형사분께 전화를 했고 합의 금액이 잘못 들어온 것 같다고 했어요. 형사분은 그게 그분이 죄책감으로 너무 힘들어하셔서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2억이라는 돈을 전해드려야 마음속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라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형사분께서는 그냥 받고 치료비에 잘 쓰라고 하셨고요. 그 뒤로 남편은 6개월의 입원 생활 끝에 퇴원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더욱더 각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에 성공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합의금도 많이 남아 그 돈으로 소형 아파트를 매입해서 이사도 왔죠. 딸은 저와 남편을 많이 닮아 성격이 아주 밝은 아이인데 제 어린 시절엔 부모님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지 제 딸아이에게만은 부모와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게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랑 항상 집에 붙어 있어서 그런지 저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딸아이를 정말 열심히 키워온 결과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되었고요. 전 아파트 상가 1층에서 작은 문구점을 하나 열어서 어린아이들을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남편과 딸, 저 이렇게 셋이서 근처 공원에 가서 도시락도 먹으면서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누군가를 만날 때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인생에는 타이밍이 있으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글을